더더군다나 홍산 문화가 분포했던 그 지역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예. 그 여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이. 예. 여자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추위거든요. 추위인데 홍산 문화 그 지역은 날씨 변화가 9월만 넘어가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유적은 신성구역이었어요. 그 우아래 유적 범위 내에서는 주거 유적은 거의 안 나옵니다. 주거 유적은 거의 안 나오고 무덤 유적과 제단 유적 이들을 주로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묘한 그 지역입니다. 고고학자가 그 당시 사회를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들어오고 정치학자가 들어오고 기후학자가 들어오고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시대를 갖다 입체화를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학문의 그 사회의 그 고대사회 입체화 이게 유구학 고고학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은 홍산 문화의 참 그 면모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지난 시간에는 홍산 문화의 유적을 통해서 홍산인들의 삶과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고조선사의 전문가로 알려졌죠.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홍산 문화의 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 교수님의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된 논문이 그 임둔 태수장 복리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그 일이 또 교수님의 고대사 연구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시던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임둔 태수장 복리 관련해서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사실 그 논문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임둔 태수장 복리가 발견된 그 유적에서 그 나올 때 제가 실습을 했어요. 석사과정 때 실습을 했는데 이제 그 유물을 알잖아요. 건탁 뜬 것도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머지않아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제 한사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되니까 그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그 논문 써봐라 그랬던 거예요. 했는데 2, 3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건 중요한 거니까 써봐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써요.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그 일본 학자들이 1945년 이전에 평양에서 낭랑 관련 유물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가 한사군 지역이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1945년 이후에 그 중국 땅에서 최초로 그 임둔 태수장 봉이라는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군 연구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됐거든요. 그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학자들한테 야, 좀 써봐라 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그러길래 뭐 그냥 허다가 안 되면 얘라 내가 해본지지 해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또 한 1년여를 공부해가지고 이 논문을 썼죠. 사실 이 논문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그 고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또 고조선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 연구자로 남고 싶었죠. 그랬는데 이게 백산학부의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백산학부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어느 날 MBC에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MBC 뉴스 제작팀이라고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그날 굉장히 진지하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하나를 다 읽고 왔던 그 기자분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영상 기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뉴스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른다. 그래요. 그러길래 그래서 뭐 그냥 나가거나 말거나 뭐 그랬는데 며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형수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침 7시 뉴스에 MBC 뉴스에 제가 이게 나왔다고 그러길래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한 10시쯤에 교육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육부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임둔군 태수장 복리에 관한 논문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찾아뵈도 되겠냐고 그러길래 뭐 오시라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흐물건하게 잘생긴 그 어떤 그 교육부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진지하게 대답해주고 뭐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이 알고 봤더니 성삼재라는 분이었어요. 그 성삼재라는 분이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둘이가 이제 그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죠. 했는데 그분이 다음 주 중에 우리 자기 사무실로 한번 찾아와 줄 수 있겠냐고 그러길래 그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답하고 그랬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그분 사무실을 갔는데 그 행사 게시판 있죠. 행사 게시판에 거기다가 저 당국대학교 복귀대박사 내방 그 전 직원들은 오후 4시에 다 모여서 간담회 준비 참여하세요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이게 뭔가 좀 내가 지금 슬슬 갈 때가 아닌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 얘기를 몇 시간을 나눴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나눴는데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고대사 연구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고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성삼재, 조철수 몇몇들이 모여서 그날 했던 그 좌담회가 결국 이제 한국 역사 고대사 연구하는 정책 뭐 이런 데 조금 영향을 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논문 하나 때문에 언론에 나가고 그게 공무원들이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고대사 쪽으로다가 안 보면은 안 되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럼 공무원들이 물어보면은 어제 만났는데 또 오늘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비망록 작성했던 거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날 뭐 고구려 평양 문제라든지 그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루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책상에 보면은 그 논문 한 부를 복사해 놓고 가끔 이 논문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도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합니다. 예. 그 말씀을 못 듣고 보니까 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연구가 뭐 이게 우연찮게 된 것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필연이었네요. 어차피 교수님께서 그쪽에 대한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실 그 논문이 계기가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아까 이제 그 평양의 위치,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의 위치에 대해서도 뭐 교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다 밝혀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고조선하고 우리가 고조선에 관련 문헌 기록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지 않다. 또 있겠나, 또 유적들이 있겠나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던 거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임둔태수장 복리라는 것도 쓰게 되고 또 한사군을 연구를 하게 되면 고구려 평양을 연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 평양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들고 또 신채호 선생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평양을 연구를 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낙랑군 위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문헌 기록을 조금씩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평양 문제라는 게 이런 게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에 있는 평양이 아니고 중국 그 요령성 요양 지역이었구나. 이제 그런 그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게 물론 이제 한 기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특히 한국 기록보다는 중국 기록이 오히려 그 중국 그 요령성 요양 지역이 고구려의 평양성에 있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지금 운명인지 필연인지 이렇게 그 평양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 동안에 이제 가깝게 지냈던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제 저랑 이별을 하게 됐죠. 저 이상한 놈이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재밌는 거는 몇 년 전인가 그 임둔태수장 복리가 나온 유적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포도가 많이 날 때인데 그 유적이 이제 포도밭이거든요. 지금 다 포도밭이 됐는데
그 포도밭 주인이 저를 보더니 빙긋빙긋 웃어요. 웃더니 왜 웃냐고 그랬더니 아 옛날에 유적 발굴할 때 오셨던 아저씨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양반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디 연변이나 어디서 온 그 조선족인 줄 알고 있는데 포도를 한 송이 따주면서 할 얘기 물어볼 얘기가 있대요. 그렇길래 뭔 물어볼 얘기가 있냐 그랬더니 이 우리 포도밭을 다 지금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내고 유적지로 만든다는데 그 보상비가 얼마나 결정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길래 듣 금시초문이고 그러길래 나 모른다고 할 수도 그러길래 아 많이 책정된 거로 알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포도 한 송이 얻어먹고 왔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 뭐 그런 이제 그 교수님이 연구에 이제 얹혀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기존까지 하셨던 이 홍산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제 더 빛을 아마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홍산 문화의 여러 가지 유적, 유물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이게 홍산 문화도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을 봤을 때 국가 체계를 갖춘 하나의 그 문명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은 뭐 많은 유물들이 이제 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 유물들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히 그 이 생활 문화와 관련시켜 가지고 뭐 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홍산 문화 유물들이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산 문화의 그 무덤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옥기밖에 없습니다. 아, 예. 옥기밖에 없고 일반 생활 용기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덤에서 부장된 거는 옥기고 그런데 이제 무덤 주변 유적에서 이제 그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게 간혹 있었죠. 간혹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홍산 문화 유적들이 일반 그 거주 유적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래도 일부 발굴된 유적에서 보면은 그 토기 같은 것들이 다 나왔었죠. 나오긴 나왔었는데 홍산 문화 유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옥기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옥기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 옥기가 다른 문화는 무덤 안에서 옥기도 토기도 같이 나오는데 유독 홍산 문화에서는 이게 옥기만 나와요. 그게 홍산 문화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그 어떤 유물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때문에 그 석기 시대 다음에 옥기 시대를 상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뭐 있지요. 그 옥기가 홍산 문화 이전에 조보고에도 나오고 흥룡화 문화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 이후에 소화연 문화라든지 하가자 마청 문화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특히 이제 홍산 문화 시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홍산 이제 흥룡화 문화, 조보고 문화, 흥룡화 문화 이렇게 계보가 그렇게 되거든요. 문화의 계보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9,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옥기의 형태들이 홍산 문화에 들어오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다양하고 그리고 예술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보면은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그런 섬세함과 그 규격에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뭐 옥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홍산 문화 이야기하게 되면 뭐 동물 형상의 옥기가 또 많이 발견된다. 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도 그 C자형 옥기 뭐 이것을 말씀하시고 요 C자형 요 모양이 어떤 뭘 상징한 것이냐는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C자형 옥기가 이제 1970년대에 옹우특기의 어떤 그 젊은이가 처음에 이제 돌틈 속에서 찾아낸 옥기가 하나 있는데 그 옥기가 몇 사람에 걸쳐서 가다가 1980년대에 그게 그 손수도라는 분이 이게 용이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용이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용이라고 논문이 발표가 되니까 실제 그게 그 중국의 관습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거
논문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었는데 갑작스레 이게 용이라고 발표가 되니까 이게 전 중국에서 이게 급속도로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방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의 문화는 이제 앙소 문화라든지 이런 그 중원 문화의 어떤 그 상징이었는데 갑작스레 북방에서 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앙소 문화 이런 데서 용의 흔적들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갑자기 북방에서 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홍산 문화라는 문화가 중국 문화의 큰 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시작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용이 나온 중국의 상징했던 용이 나온 문화들을 중국에서 연구를 굉장히 깊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 더욱 많이 본 거죠, 뭐. 그래서 당대 최고의 고고학자라고 했던 그 소병기 선생님이라든지 양호, 그 유진샹, 뭐 그 류전샹, 뭐 그 곽대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북방 쪽으로 와서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중국이 그 어떤 그 새로운 신중국에서 이제 그 등소평이 이끄는 그 등소평 특색의 사회주의를 그 형성해가고 그걸 갖다 논리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그거는 뭐. 예. 그 홍산문화 경제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질그릇에 대한 말씀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질그릇은 어떤 형태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도 출토되는 것도 있지만은 되게 이제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 홍산문화 중기 정도면 보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릇에 이제 빨간 바탕에 이제 검은 도안으로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도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기아문이라고도 하고 뭐 별이 그 굉장히 다양한 무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이 그려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홍산문화 때까지만 해더라도 채도라는 말을 씁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쓰겠죠. 그런데 붉은색 이제 그런 바탕에 보니까 나는 원래 그릇의 원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은 붉은색을 칠해요. 칠한 다음에 검정색을 칠한 그렇게 도안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게 붉은색이랑 검정색을 같이 썼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그 그릇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초기 홍산문화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보편적으로 되는 건 중기, 그러니까 홍산문화가 이제 대개 이제 BC 한 4,000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원제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때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BC 한 4,500년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그런 그 채도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예. 색칠난 톡이 이제 그 채도라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문명에서 그 앙소 문화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채도는 이 발견됐을 때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홍산 문화하고 중국 문화를 연결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앙소 문화의 그릇하고 홍산 문화의 그릇 기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 이제 그 채도를 갖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홍산 문화나 앙소 문화나 그림을 그린다는 그 자체는 비슷한데 그 도안 있잖아요. 도안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저 앙소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인물상 같은 거 많이 넣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비슷하게 서로 그 채도를 그리는 시대는 비슷한데 그릇 형태나 그 도안의 어떤 특징을 볼 때는 같은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홍산 문화와 이제 앙소 문화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홍산 문화에서는 채도 외에 그 홍산 문화만의 특징을 가진 다른 질그릇이 있나요? 지금 그 저희 학생이 그 굉장히 깊이 연구 중에 있는 그 유물이 하나 있는데 뭔가를 측정을 하던 그 기물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뭔가를 통계를 내기 위한 측정을 하던 기물도 있는 것 같이 그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앙소문화 같은 데 이제 그런 게 안 보이죠. 측정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생활용품이 아니라 예. 과학적으로 뭔가를 그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량형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쉽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질그릇하고는 또 다른 조금 다른 상당히 얘기죠. 뭔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기구가 있었다. 예, 있었죠. 예. 그 질그릇 중에는 또 그 뭐 통형 질그릇 통형기라는 거는 예. 그냥 이렇게 이제 왕정 나무통처럼 이게 그 일직선으로 돼서 여기 그 위아래가 뚫려 있는 걸 통형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통형기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또 거의 채도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건 있는데 아마 그런 건 아마 앞으로 종교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은 그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다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그 옥은 아닌데 돌로 사람을 만든 석인상이 있거든요. 미소를 띠고 있어요. 미소를 띠고 있는데 또 하나 여기 관 있잖아요. 머리장에 관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그때 당시에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귀천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그 숭배의 대상이 있었어요. 숭배의 대상이 없었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때의 종교와 내세관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내세관하고 종교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옥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하, 좌우, 그 대각선 등등해서 하나의 모든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단 말이죠.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유물들이라는 그 유물들을 보면은 그 비율이 다 맞는다는 거죠. 그 기술들을 볼 때 홍산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 이제 그걸 추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